네, 국제기후환경센터에서 일하고 있는 오병철입니다. 그 그린 리모델링 사업에 한계점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어떤 정책이나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그린 리모델링 사업에는 한계점이 분명히 있죠. 왜냐면 이제 이 사업이 근데 뭐 올해부터 막 시작된 사업은 아니고 이전에도 뭐 그린홈 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 형태가 있었어요. 그다음에 뭐 이처럼 뭐 국토부에서는 사업도 있었고, 그다음에 뭐 산자부에서는 사업들도 있었고, 다양한 사업들이 좀 있었는데, 이제 대부분 이제 사업 자체가 그린 리모델링 대상지가 그 기축건축물, 이미 지어진 건축물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작업 환경이나 작업 여건이나 그다음에 뭐 예산 여건 등에서 발생되는 한계들이 많이 나타나죠. 표면적인 한계입니다. 그냥 이런 한계들이 좀 있고, 그다음에 실제로 이제 목표 달성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국가 탄소 중립이라는 공공건축물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목표 달성에 조금 어려움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어떤 한계점이 조심스럽게 예상되는 부분도 있고, 물론 이거를 좀 극복하기 위해서 뭐 민간 뭐 이자 지원 사업 같은 게 있어요. 근데 민간 이자 지원 사업이라는 것도 사실 일전에 연구하면서 연구자들을 통해서 좀 얘기를 들어본 결과 그린 리모델링 그런 사업을 어느 정도 지원해주면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라는 부분을 확인했더니 50%를 지원해줘도 안 한대요. 그럼 80%는 어떻습니까? 라고 해도 안 한다라는 거예요. 상당히 많은 부분을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원이라는 것은 이제 무이자라든지 뭐 저금리로 해가지고 해주는 건데 그렇게 하더라도 안 한다라는 거죠. 여기에는 여러 가지 한계가 있죠. 첫 번째는 일단 내가 사는 집이 내 집이 아니다라는 부분.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그 집 주인이더라도 내 집은 저기 노후 건축물 저기를 그렇게 해가지고 바꾸고 싶은 생각은 없다. 라는 어떤 그런 생각들도 쪽 인식적인 부분에서는 분명히 그런 한계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린 리모델링을 잘해가지고 정말 좋은 어떤 건축물로서 거듭나게 만들어 놨는데, 아까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아니, 분명해요. 건축물 자체는 아주 뭐랄까, 정량화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에너지 기기, 이 벽면에 단열 효과 같은 거를 다 그 시뮬레이션 계산해 보게 되면 1년에 사용되는 에너지량이 딱 떨어지거든. 어느 정도 에너지가 절감될 것까지도 다 확인이 돼요. 근데 실제 보니까 그게 안 되는 거야. 에너지가 절감이 안 되는 거야. 왜 절감이 안 되지? 왜 뭔 문제가 있지? 이 부분에 대해서 아는 전문가분께서 해주신 말씀이 정말 좋게 잘 만들어 놔가지고 놨더니만 겨울철에 너무 따뜻한 거야. 난방도 안 해놨는데 너무 따뜻한 거야, 집이. 그래서 할머니, 경로당에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막 반팔만 입고 다니시는데 그래도 막 더워가지고 창문을 열고 계신데,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 열기가 바깥으로 나가면 어떻게 돼요? 난방기가 계속 돌 수밖에 없어요. 그런 상황들이 발생하니까 에너지, 즉 행태가 안 따라간다는 주는 거지.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건축물이 정말 좋아지게 되지만 사람들이 그 부분에 따라서 행태적으로 같이 결합을 안 주게 된다면 지속 가능성 확보하기 어렵다. 바로 이 부분이 그런 데서 오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게 한 가지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또 하나는 이제 시공상의 문제가 생기는 것들도 많이 있었죠. 왜냐하면 그린 리모델링이라는 것이 뭐 엄청 대단한 기술은 아니지만 이게 분명히 뭔가 목표하는 어떤 그 소요 요구량을 좀 확보해야 되는 기술이기는 해요. 당장 쉽게 말해서 뭐 건축물 옥상에 클로프를 바르게 되는 경우에 예전에는 그냥 물로 탁 뿌리고 빗자루로 쓴 다음에 하얀색 페인트를 발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만 지나니까 그 밑에 있던 막 수분들이 막 떠가지고 하얀색 페인트가 다 떠버려. 재시공을 하게 되고 하는 상황들. 정확히 시공 방법들이 명료하게 안 나와 있으니까 그 당시에 그랬던 부분들도 있고, 또 하나 보면 또 드라이비트라든지 그런 부분들 보면, 드라이비트라는 게 뭐냐면 건물 외벽에다가 단열을 넣는 건데, 외벽에 단열할 때 그 단열재에다가 그 본드를 붙입니다. 그 벽면과 단열재가 붙게끔 그 본드를 그냥 그 몇 군데만 탁 붙여가지고 딱 붙이는 거야. 그러면 안 붙은 곳에 예를 들어서 바람이나 물 같은 거라든지 들어가게 되면 얘가 점점 뜹니다. 그럼 나중에 바람이 세게 불거나 약간 건축물에 충격이 오거나 그러면 이게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럼 태풍이나 그럴 때 떨어져 나가는 거, 아까 말씀드린 거와 유사한 부분들의 문제점들이 발생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개선하려면 그린 리모델링에 관련되어 있는 좀 명료한 어떤 그런 주제라든지 제도라든지 기준이 좀 필요할 것 같다.
라는 생각을 제가 해보는 게 한 가지가 있고, 또 한 가지는 그 공공에서 하는 것은 여하튼 간에 아마 다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도 느끼시겠지만 큰 효과가 없을 것이다. 그리고 민간이 참여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고민을 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부분이에요. 사실 저는 이게 국가적으로만 꼭 맡겨만 놔야 되는 부분인가라는 생각도 좀 하거든요. 민간 자체도 좀 고민해야 하지 않냐라는 생각. 왜냐면 잘 생각해 보십시오. 미세먼지 터졌을 때 방송에서 엄청나게 공기청정기가 나오고 회사에서 공기청정기를 만들고 집집마다 공기청정기를 사고 학교에 공기청정기를 다 놓고 그렇게 적극적으로 대응을 했어요. 눈에 보였기 때문에 그랬겠죠. 코로나 열심히들 마스크 쓰고 다니시잖아요. 격리하자고 하니까 열심히들 거리두기 하고 다니시고 잘 지키고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왜 기후변화에 관련된 이런 부분들은 그렇게 고민을 안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2100년 되면 생물종이 멸망할 수도 있다는데 아마 누군가 해주기를 바라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누군가가 자기 자신일지도 몰라요. 그런 생각을 좀 해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그 정도면 되지 않겠나요? 국가도 좀 그래서 좀 규제적인 거라든지 아니면 뭔가 지원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좀 명확하게 좀 방향성을 좀 설정해야 하지 않을까. 아, 또 이런 얘기도 있대요. 민간에다가 뭐 이자 지원이라든지 민간의 그린 리모델링 사업을 막 지원을 막 해준다고 하니까 아니 왜 민간 영역에다가 왜 공적 자금을 넣어서 민간 영역의 부동산의 가치를 향상시키냐라는 말을 해요. 아, 나 그 얘기 듣고 되게 제가 기후변화 연구를 거의 한 20년 가까이 연구를 했는데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되게 뭐랄까 조금 속이 좀 아렸어요. 아, 이거를 저렇게 부동산 관점으로만으로 바라보시는구나. 해수면이 상승해서 다 잠겨버리면 부동산도 의미가 없을 텐데 저렇게만 바라보시는구나. 이건 대승적인 관점에서 봐야 하는 거지. 국가가 부동산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기후변화 대응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린 리모델링 사업을 지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탄소 중립 사회로 가야 될 그 당위성을 가지고 그 아젠다를 실현해 나가는 단계적인 절차인 것이고 거기 하나의 방법인 건데 그거를 그렇게 단편적으로만 꼭 바라보셔야 하는 것인가 하는 그러한 어떤 좀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말씀드릴게요. 그럼 그린 리모델링 확대를 위해서 참고할 만한 국내 혹은 해외 사례가 있을까요? 뭐 참고사항은 뭐 아직 뭐 이제 해당 이제 그린 리모델링이라는 이름을 가지고는 이제 막 그 20년 사업이 이제 막 시작된 거여서 현재 뭐 전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각 지역의 뭐 서경권, 뭐 강원권, 경상권, 전라권, 충청권 그 6개 그 권역의 다섯 개 권역의 거점 플랫폼들이 다 담당하고 있는 그린 리모델링 사업이 끝나면 사업 사례들은 다 나오겠죠. 그런 사업들을 좀 활용하시면 될 것 같고 이미 뭐 2020년 사업이 21년도에 전국에 약 한 850개 정도가 추진되고 있거든요. 그 중에 155개가 광주 전라권에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인 것이고 뭐 이 이외에도 이미 이제 우리 센터에서도 2016년, 17년 거쳐서 지역의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한 그린 리모델링 사업과 17년에 지역의 경로당 아니면 공공 어린이집 지역의 사회복지관, 노후 건축물들을 대상으로 한 사업들이 이미 진행이 됐었어요. 그래서 특히 이제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좀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좀 다양한 어떤 많은 좀 혜택을 좀 주고 싶어서 좀 일반화된 어떤 형태들을 많이 접근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이 정말 효과가 있다면 이 사업이 좀 지역에 정말 확산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좀 모델형 사업도 했었습니다. 그게 광주 서구에 있는 중앙어린이집하고 또 마찬가지로 서구에 있는 그 금호경로당 이 모델형 사업 같은 경우는 단열부터 막 다양한 사업들을 정말 벽면 단열 그다음에 막 그 쿨루프 사업 그다음에 막 창호 막 여러 가지 사업을 모델형으로 몰빵해 가지고 상당히 예산을 넣어서 했습니다. 특히 그 서구 중앙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실제 그 사업 이후에 한 2, 3년간을 저희와 그 조선대학교 건축공학과에서 그 모니터링을 좀 했는데 상당히 효과가 좋아요. 에너지가 떨어지고 있는 게 느껴지고 있고 실제로 국가에서 평균적으로 한 몇 프로 정도 줄어들겠다라고
라고 하는 것만큼 지금 에너지가 줄어든 상황입니다. 제가 이걸 다 말씀을 안 드리는 것은 이게 지금 연구가 아직 진행되고 있어서 이 부분을 좀 활용할 생각이어서 아직 말씀을 못 드리는 거고, 여튼 분명히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고, 실제 거주하고 계시는 거기 원장님 겨울철에 너무 좋다고요. 난방 아무것도 안 했는데도 따뜻하다고 할 정도예요. 거기에는 단열재 중에서도 그냥 단열재가 아니라 진공 단열재가 들어갔어요. 제일 효과가 좋고 제일 얇은 진공 단열재가 들어가서 아주 좋았죠. 그럼 제가 봐도 뭐 거기는 정말 좋았을 거라고 봅니다. 해외 사례 정도라면 뭐 해외는 그린 리모델링 안 쓰죠. 그냥 리모델링이라든지 뭐 리폼이라든지 그런 어떤 용어들을 사용을 하는데, 뭐 그 사업적으로 본다면 미국 백악관 같은 경우도 클린턴 대통령이 좀 그 클린턴 같은 경우는 좀 기후 변화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백악관도 좀 에너지를 좀 절약할 수 있는 건축물로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렇게 해서 좀 그 부분이 상당히 많이 바뀌었고, 그다음에 엠파이어 빌딩 같은 경우도 엄청나게 에너지를 줄이고 있죠. 그 부분은 한번 찾아보세요. 엠파이어 빌딩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30% 이상, 40% 가까이 에너지를 줄인 걸로 알고 있어요. 느닷없이 이렇게 질문이 들어와서 좀 당황스럽긴 한데 다행히 제가 기억하고 있는 게 있네요. 그런 부분이 하나가 있고, 또는 그 미국 에너지부라고 하는 DOE 건축물 같은 경우, 그다음에 미국의 환경부라고 하는 그 EPA라는 부분들도 다 이 리모델링을 해가면서 에너지 절감을 위한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이제 그 실제로 이제 건축물에 관련된 사례인 것이고, 이제 실제 정책적 사례를 또 봤을 때는 이제 영국하고 이제 독일 정도의 어떤 사례들을 좀 들을 수 있는데, 영국의 이제 그린빌이라는 그 그린딜이라는 사례가 있죠. 이 그린딜 사례가 뭐냐면, 에너지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건축물로 바꾼다면 그 부분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을 예를 들어서 그 지원해 줄게 라는 부분이에요. 근데 그 지원금을 어떻게 갚냐면, 너희들이 에너지 분명히 절감할 수 있는 어떤 기술들을 넣었을 거 아니야. 그로 인해서 감소되어지는 부분이 돈으로 환산될 거 아니야. 그 환산되는 돈으로 우리한테 갚으면 돼 라는 형태로 접근하는 게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독일 같은 경우도 이제 보조금 같은 경우를 좀 지원해 주죠. 뭐 대개 이제 뭐 그 저리융자로 해가지고 근데 이제 이런 형태의 접근들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어떤 그 민간 이자 지원 사업도 이제 그런 형태로 지원되는 거죠. 근데 이게 뭐 무한정 예산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민간 이자 지원 사업이라는 것들도 사업에 맞는 어떤 그 캡이 있을 테니까 이런 부분도 먼저 선점해 가지고 하시는 분들이 좀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끝으로 더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올해가 맞는 것 같네요. 올해로서 우리나라가 기후 변화를 본격적으로 대응하기 시작한 것이 이제 20년 정도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2차 기후 변화 기본 계획이 이제 수립이 되는 이제 그런 시점이라고 봅니다. 기후 변화가 계속해서 우리가 1차 때부터 해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만약에 대응이 잘 됐으면 그 2100년에 아무것도 안 하면 8.5도까지 올라가는 시나리오가 있잖아요. 4.5도가 올라갈 거라는 시나리오, 이걸 2도로 낮추자는 어떤 그런 시나리오, 그걸 다시 급박하게 다시 1.5도로 낮추자는 시나리오 등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상황인데, 20년 동안 그런 어떤 노력과 얘기를 했었어도 다시 우리는 어느 정도 더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상황들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제 판단은 그래요. 국가가 어떤 정책, 어떤 비전, 어떤 아젠다를 제시하든 지자체가 또 그거를 받아서 지자체 형태의 어떤 비전과 전략을 제시하든 목적을 제시하든 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과연 참여 의지가 있으신지, 참여를 해야겠다고 판단을 하고 계신지,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0년 전부터 다양한 전략들, 기후변화에 관련된 전략과 계획이 나왔을 때 이구동성으로 전문가들이 다 얘기했고 국가에서도 얘기했던 게 뭐냐면 교육과 홍보였습니다. 20년이 지난 뒤에도 교육과 홍보가 제일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20년 전에 교육과 홍보가 중요하다고 됐던, 20년 전에 들었던 제가 지금 40대인데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그걸 연구하고 있겠지만, 일반 시민들께서 그걸 인지하고 계시는 분이 몇 분이나 계신가 라는 부분이 전 정말 궁금해요. 기후변화,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는 기술은 정말 많이 좋아졌습니다. 신재생 에너지의 어떤 발전 효율을 늘릴 수 있는 것도 엄청 늘어났어요. 기후변화 적응할 수 있는 기술도 정말 많습니다.
이런 기술들 다른 도시가 하니까 우리 도시는 우리 도시의 특색에 맞는 새로운 걸 해야 돼. 다 필요 없습니다. 기후변화 대응은 너네 도시가 하더라도 우리 도시도 다 해야 돼요. 그래야 다 보편타당하게 어느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교육과 홍보는 어떤 발전이 왔는가를 저는 도저히 모르겠어요. 얼마 전에 환경부에서 설문조사가 하나 온 거고 왔다라는 말 하나 들었는데 아는 사람을 통해서 교육 방법으로서 그 자문을 해달라고 온 거야.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에너지 절약 방법을. 지금 막 코드를 뽑는다, 막 뭐를 한다 그런 내용이 20년 전부터 나왔던 내용이 여전히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스마트폰으로 가전제품을 다 제어하는 시대가 왔어요. 새로운 어떤 내용들이 반영이 없어요. 다 거기서 그대로 교육 공부는 머물러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교육 공부를 탓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시민들이 보다 더 참여를 잘하게 해줄 수 하려면 교육 공부도 그의 눈높이에 맞는 시대상을 좀 반영해 가면서 그런 부분이 좀 오지 않아야 될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되겠죠 뭐. 네, 이상입니다.